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4일 오전에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검찰은 일단 조사를 시작하면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4.19 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박사는 12년 전에도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4.19 단체가 저지하면서 참배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에 휩싸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 앞에 도착했지만 군사법원 출입 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영장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8월 무역수지가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4일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 처리되는 걸 피하려고 방탄단식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일단 검찰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가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는 4일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오늘 오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겠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다만 4일 오후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국제 공동회의 일정을 바꿀 수 없는 만큼 그날은 1차로 오전 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조사는 다음 주 안으로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건데 이 대표 측 입장 들어보시죠.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그런 입장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분 없는 단식이라며 동정론을 일으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사법 처리를 피하고 내분을 차단해 당권 사수하기 위한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치국가의 수사 절차를 방해하는 방탄단식에 불과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회하는 정기국회 일정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 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오는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20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념 논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쟁점마다 치열한 여야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657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데 정기국회 기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 국회 운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에 몰두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폭주를 바로잡아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의 실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단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개혁 법안들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다음 총선 때
무리한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권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회복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삿바 싸움이 벌써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출석해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일부만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 측이 수사팀에 연락해 오는 4일 출석한 뒤 2시간만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중단 없이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일정을 고려해서 4일에는 오전 조사만 받고 오는 11일과 15일 사이에 나머지 조사를 받겠다고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사법원 출입 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영장 심사 출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수사단장 측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 법원에 입장하기 전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항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쓰는 거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원 출석길에는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의 배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 동기 등 17,000여 명이 서명한 구속 기각 탄원서를 전달했고 군가 8강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과정에서 박 전 단장 측과 국방부 측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영장심사 출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일행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구로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국방부 측은 별도 출입구가 아닌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군사법원 영장심사 법정으로 입장하라고 맞서면서 이 출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법원이 별도 기관인 만큼 국방부 영내를 통해서가 아닌 군사법원 전용 출입구로 입장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측은 해당 입구는 공개재판 때 일반 방청객들이 출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은 비공개 영장심사이기 때문에 닫아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 전 단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히 이 장관이 해병대 1사단장의 처벌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항명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이첩 과정에 외압 정황이 있었다며 진술서와 녹음 파일 등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에는 박 전 단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경로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방부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3년 만에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는 성명서를 통해 4.19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수 박사는 오늘의 참배가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참배와 사과가 국민을 사랑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도 참 잘했다며 기뻐하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8월 무역 수지가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석 달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무역 수지가 또 흑자를 기록했다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8.4% 감소한 518억 7천만 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 기조가 지난 6월 이후 석 달째 이어졌습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줄었으나 감소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며 지난달 마이너스 16.4%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29%, 선박이 35%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마이너스 21%,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월에 86억 달러 수출로 지난달보다 15% 증가하며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2% 증가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액은 10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아세안 내 최대 무역 파트너인 베트남 수출은 석유 제품과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42%나 줄어 무역 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계 휴가 등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반도체 개선 움직임으로 흑자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의 단식은 삭발이나 장외 집회처럼 최후의 수단, 배수의 진으로 평가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당직이 없는 의원보다는 대표의 단식이 무게감 있는 승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기억에는 2019년 단식이 떠오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한겨울 청와대 앞에서 곡기를 끊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막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일 만에 쓰러지면서 단식이 종료됐고 적어도 요구사항 중에 얻은 건 없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께서 오랜 시간 그 추위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이 정권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정말 비정한 정권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손학규 대표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표 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열흘을 버텼습니다. 결국 거대 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지만 이후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출범시키면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던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풀으시고 아니 뭐가 돼야지 풀지. 이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니 시작을 하고 2016년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일주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때는 여당 대표의 승부수였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거야의 행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단식 경험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면서 11일을 이어갔는데 당시 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직접 설득했습니다. 당을 움직였고 인지도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친정의 수장이 된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단식에선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 내용으로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영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오라고 했던 4일 날 출석은 하겠다. 근데 오전 조사만 받는다라고 했나 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핑퐁을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에 좀 계속 주고받는 것 같은데 뭐 소환 조사는 이재명 대표도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받겠죠. 받는데 아마도 전체적인 여론상으로 소환을 계속 피한다라는 그런 그 부정적인 여론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4일 날은 일단 가겠다라고 먼저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오전 2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또 단서를 달아서 이게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지난번 8월 달에 갑자기 8월 말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으로 회기를 갑자기 종료시켜서 비회기를 만들어 놓고 이 기간에 빨리 불러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부르지 못했죠. 그리고 검찰이 8월 30일 날 오라고 하니까 또 그때는 못 간다고 했고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서 회기가 이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회기 중에 그러면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그 영장 청구가 날라왔을 때, 체포동의안 날라왔을 때 부결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여론 작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체포동의안 청구까지, 체포동의안 표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환은 응할 텐데 소환을 놓고도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검찰과의 소환 날짜 줄다리기 딱 한 가지 그 목표일 겁니다. 단식이 조금 더 진행에 대해서 쓰러질 수 있을 때까지 소환을 늦추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소환이 늦춰질수록 그 검찰의 소환 자체가 부정적 여론을 좀 받겠죠. 그리고 소환이 늦추면 구속영장 청구가 늦춰지게 되죠. 그럼 구속영장 청구가 늦춰지면 단식을 해서 이미 몸도 안 좋고 그다음에 단식 중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 갔다 왔는데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도 설마 가결표를 던지겠느냐. 이런 저는 무언의 압박의 고도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게 소환 조사 날짜를 보통 조율하긴 하죠. 근데 시간은 잘 조율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날짜와 시간을 같이 조율하지요. 그렇습니까? 예, 같이 조율을 하는데 이제 이번 건은 지난번 8월에서 이제 9월 초로 다시 이제 바뀐 건데 이재명 대표가 8월 요구한 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9월 본회의를 피해서 11일에서 15일 사이 이때쯤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 또한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식을 시작하니까 방탄용 단식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왔죠. 그래서 응한다. 다만 오전에만 조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또 이어서 다음번에 하자. 이 대표 입장에서 검찰에 2번 출석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 날은 왜 오전에만 하냐면 오후에는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와 우려를 갖고 있는 국제사회 제정당과 단체들 간의 국제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에서 준비한 겁니까? 민주당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이제 태평양 연안에 제 그 정당 연석회의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제안이 됐었는데 그 회의가 9월 4일 날 오후에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그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때문에 만약에 그 조사를 못 받는다. 아니야. 저 회의를 주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정 정도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요. 지난번 설날에 올해 설날을 한 열흘 앞두고 이재명 대표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설날 민심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올리고자 했던 거죠. 이번에도 아마도 추석 직전쯤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추측하고 있어요. 이달 중순에서 말 사이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추석밥상에 다른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정과 무능 이런 것, 그다음에 일본의 핵 오염수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전국의 이슈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검찰의 정치적 노림수가 이미 예정돼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그 검찰의 짜여진 일정, 정치 일정이죠. 이건 수사 일정이 아니고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고 이것을 야당이 국제기구와 함께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그 일정상의 배려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을 했고요.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였는데 뭐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여당에서는 방탄용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주세요.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뭐를 하면 무조건 방탄용. 국회를 열어도 방탄. 국회를 그러면 안 열 테니까 체포동의안 내십시오 혹은 구속영장 청구하십시오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안 열어도 방탄. 이렇게 공격해오는 거라 저는 국민들이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루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결정에 대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워낙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지하타워 참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안 했죠. 이것만 해도 전국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사안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핵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에 대한 걱정, 거기에다가 우리 독립투사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어떠한 뭐 이념적 이유를 들이대면서 이전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총체적으로 국정무능과 실정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서 나중에 개각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최소한 핵오염수 중단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청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실정거리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왜 하는 거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정확히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이런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단식을 시작하셨으니까 최소한 지금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가장 큰 물 한 번 마시세요. 예, 그 정도 하시고 요구사항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복경 비서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시기적으로 그리고 왜 거대 야당의 현직 당 대표가 갑자기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단식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궁금증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9월부터 시작이 되면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있고요. 예산결산하면서 정기국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복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 생각하면 민주당에서는 비판할 거리가 너무 많다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기국회라는 판이 벌려져 있고 야당의 시간이고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뭐 공격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정기국회 전날 당대표가 단식을 하겠다 하면서 이 정기국회 모든 열려진 공간을 그냥 단식 공간으로 덮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요구 조건이 근데 저 3가지 요구 조건을 뭐 지금 어제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야당의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갑자기 하는 이유, 그러니까 타이밍상 왜 저걸 갑자기 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그러면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고 9월달 정기국회 때 회기 동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올 거다. 이것에 대한 염두에 두고 시기를 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3가지 요구 조건에서 하나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이야기합니다만 저건 전두환 군사 독재나 박정희 독재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 조건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대와 국제형사재법소 재판소 제소인데 그걸 하시려면 일본에 가서 단식을 하시는 게 맞죠. 일본 정부가 IAEA의 권고를 받아서 방류를 결심했고 우리 정부는 그 IAEA 안전기준과 그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대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엄정하게 따지고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라고 단식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3번째 국정쇄신 내각 개각 같은 경우는 저건 집권 여당 내 쇄신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안 됩니다. 민심을 좀 바꾸기 위해서 좀 국정쇄신 하십시오. 개각을 하십시오. 이건 집권 여당 내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가지 요구 조건 다 두리뭉실 얼렁뚱땅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본 속셈은 내가 빨리 단식을 하다가 쓰러지면 체포동의안이 날라올 텐데 체포동의안 날라올 때 감히 내가 쓰러져 있는데 비명계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지도 모르는데 체포동의안에 가결해? 할 수 있어? 저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하는 가장 저는 그 기본적인 그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민주당의 공당의 대표가 자기 개인의 사법적인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자기 개인의 사법적 방탄으로 끌고 온 데는 가장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말씀하십시오. 뭐 수없이 반복하셨던 말씀인데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최소한 한 가지 이슈 정도를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것을 고리로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정치적 성과와 타협의 산물들을 마련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지금 그 시작을 한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가 시작되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네. 민생보다도 어떻게 이념이 더 중요합니까? 민족보다도 어떻게 이념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비상한 시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입법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법을 바꿔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시행령으로 그 법을 무력화시키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본인의 어떤 지금 검찰 조사와 상관없이 야당 대표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것 아닌가 싶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좀 움직일까요? 뭐 예를 들면 정부 수석이 한번 찾아가서 만류를 한다거나 그런 액션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대충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한 뭐 10일이 넘어서거나 10일이나 가야 됩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의외로 잘 버팁니다. 예. 그리고 뭐 어제는 뭐 밤에 또 거기 처막에 안 계셨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네. 어찌됐든 이제 몸이 탈진탈수해서 정말 이제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이고 의료진이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다고 봅니다만 저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쭉 그동안 야당 대표 또는 여야당 대표의 단식 사를 쭉 정리했습니다만 네네네. 이런 단식, 특히 이번과 같은 단식은 국민들 여론이 싸늘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한국 정치사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중에서 가장 조롱받는 단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롱 속에 단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롱받고 있는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가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하고 정말 유중하고 정말 한국 정치가 큰일 났다. 야당 대표가 굉장히 이 사안 가지고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무수석이 갈 수 있죠. 그다음에 여당 대표도 가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네.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네.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단식입니다. 거대 야당, 제1야당으로서 검수한 바겠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했죠. 노란봉투법 시행하죠. 뭐 안건조정심사위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현직 지금 당대표고 왜 갑자기 단식을 합니까? 하시려면 삭발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야당에서도 출구 전략이 좀 고민일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육산에서는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한덕수 총리는 해군에 있는 홍범도 함도 이제 이 한 명을 변경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향 어떻게 보세요? 놀랍죠. 저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이런 행위들이 말도 아닌 말로만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저희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도 늘 등장했던 분들이고 네. 우리 영화에서 봉오동 전투 아마 우리 국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렇게 나라를 빼앗겼고 수십 년 언제 나라를 찾을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싸웠던 우리 선조들이 있구나라는 자랑스러움이고 자부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도 훈장을 수여했던 것이고 이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다행스럽게 유해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송환해 오고 그리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육사라고 하는 우리 어떤 국군의 상징인 이곳에 네.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을 이런 자세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공산주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시 그 뭐 이념 전쟁이 한참 치열했던 60년대쯤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철진한 이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야말로 철진한 이념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생각만 갇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 행위까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역사적으로 정말 크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분노하고 있고 특히 무조건 지지해주는 60대 이상의 우리 그 국민들 거의 무조건 지지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지지층인데 이분들 내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거의 과반 이상 훨씬 더 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이념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위상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여당 내에서도 사실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방부하고 육사에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뭐 저는 여당 소속이니까 뭐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에 매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과연 중도층을 우리가 그 견인해서 그분들의 지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귀왕 비서관님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나온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제 박민식 장관이 제안했던 광주의 정율성 공원의 네. 논란이 이제 커지면서 여기까지 확대가 된 건데 정율성 공원이 부당하다는 건 뭐 저는 민주당도 저는 수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정율성 공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국민 대다수도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까지 옮겨온 건데 그래서 뭐 우리 당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유불급으로 네. 이제 이슈가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라는 게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를 나누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전에는 모두가 항일운동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목표였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 해방 이후에는 분단이 되면서 북한 공사집단이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방 이후에 북한 공사집단에 부역을 했거나 6.25 전쟁에서 북한 편을 들어서 부역했거나 우리를 향해서 총불을 겨눈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정율성 공원은 부당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기준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은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뭐 레닌을 만나서 소련공산당 입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제시대의 항일운동의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항일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가서 미국과 협력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협력을 하는 거고 연해주에 살던 사람은 러시아 정권과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917년에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 정권은 처음에는 이른바 반일 투쟁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의 2023년 잣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연합군으로서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이었잖아요. 2차 대전까지는. 그리고 얄타회담 사진 잘 보셨지만 거기 보면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처칠이 항상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은 편이에요. 물론 45년 이후에 냉전이 되면서 이제 적이 됐습니다만 네. 그걸 생각해 보면 홍범도 장관의 해방 이전에 20년대 행적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그걸 꼬투리 잡아서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회에서 그 기동민 의원이 네. 아까 그 홍범도 함 명칭 네, 해군에 있는 변경에 거.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거나 혹은 히틀러 같은 독재자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나요? 그건 또 아마 과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될 수도 있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라면 네. 대한민국 안 망한 건 분명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불필요한 그 국력을 소모하는 논쟁을 얼른 철회하시고 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 이전도 결정하고 뭐 일주일 내에 뭐 한다고 하는데요. 당장 중단하시면 저는 저 대통령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 대변인도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게 이념 전쟁을 위한 거다. 그걸 좀 부추기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합니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네, 국립외교원 행사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자체를 비판한 거는 최근에 북한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의 언급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나왔는데 당시에는 야당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두 개가 얽혀 있는 것 같고 뒤에 외교 노선의 모호성이라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외교적인 모호성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네. 우리 시대가요. 분단 직후에 좌우 이념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정치인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는 이겼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력이 이미 체제 싸움은 이미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왜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미일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더 하고 싶어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런 행위들이 일본보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가져올 게 없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그 삼국 내에서의 또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미일 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불편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현실이고 이것을 예측하고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적 모호성,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반에 대해서도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실리 외교를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라는 판단에서 문재인 정부 그 이전부터 외교는 기본적으로 모호성을 갖고 접근한다라는 게 외교 ABC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런 노선 분명히 천명할 테니 반대하는 쪽하고는 우리는 외교를 잘 안 할 거고 찬성하는 쪽만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요. 과거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나간다. 네. 그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많은 투자도 하고 기업도 진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발언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열심히 해왔던 어떤 그 국제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의 위치를 외교적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반윤석열 세력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외교 노선과 이념을 앞세우는 이런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녹취를 중간에 틀어드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게 언어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는 과유불급이라고 저도 이제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돌이켜볼 대목이 있는 거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가서 한 이야기는 저건 지금의 2023년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현실에서는 충분히 저는 선을 그어줘야 될 마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한미일이 굳건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나라가 딱 세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국제 규범과 국제 평화를 무시한 무도한 나라들이죠. 그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요. 거기에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소수의 반국가 세력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야당을 직접 거명한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여기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른바 균형자론 등을 이야기하면서 네.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북한하고도 잘 지낸다. 이게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탈냉전 시대라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30년입니다. 냉전이 50년 가는 것처럼 탈냉전도 30년이 왔어요. 근데 탈냉전이 끝나고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신냉전이 초입에 들어와서 지금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신냉전에는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공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신냉전의 공간에서 우리 한반도의 우리 외교안 변수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고민을 시작한 차원에서 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한 것이고 친북보다는 일본과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지금 국가 이익 차원에서 미래에 맞다라는 걸 정리를 해준 것이지 네. 그걸 가지고 특히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은 나서서 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막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저런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2023년 신냉전의 동북아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고민들을 설명한 것이라고 네. 오해 없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어민들을 만나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식사도 했고 그랬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어민들을 위한 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건데 민주당에서 이런 거를 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오염수 방류 초기이고 향후에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는 가운데서 우리 어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노력들 해야 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우선 뭐 법안을 통해서 방사능도 해양 재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금을 형성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보상된 어떤 그 재정들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들을 만들어 놓자라고 이미 그 법률안을 입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렇게 그 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들도 상당 부분이 걱정이 많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장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못마땅해하는 여론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 오염수는 분명히 인류에 대한 도전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규정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동시에 향후에 우리 어민들과 또 관련된 뭐 횟집이라든지 수산업계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먹방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캠페인 플러스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실장님도 횟집 자주 가십니까? 좋아하죠. 그렇습니까? 저는 일부러 횟집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뭐 오염수가 뭐 불안하다, 뭐 잘 지켜보자, 뭐 이런 정도의 건설적이고 전향적이고 생산적인 문제 제기였다면 야당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몇 달 전부터 이재명 대표 대중연설 그다음에 규탄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사능 테러다, 태평양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일본의 군합발이 들어온다 이런 식의 과장된 정치 공세로 이걸 일관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죠. 안전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 전염병이 터졌을 때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한 게 인류 최초의 백신 접종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mRNA인가 방식으로.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완전하게 12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의 과학적 기준은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저걸 끌어안고 일본 국민들이 저거 끌어안고 끝까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IAEA의 안전 기준에 맞춰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방류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 문제가 있는 점을 끝까지 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되는 것을 우물에 독을 풀었으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멍게 못 먹는다. 김밥도 못 먹는다. 이런 식의 과장된 선동을 하니까 가짜뉴스 괴담으로 이 정쟁화된 거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수산시장도 좀 가고
그 최고위원들 모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횟집에서 하고 물론 뭐 당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먹기도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했었으면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복비서관이 말씀대로 민주당에 내놓은 4개 법안이 있어요. 저는 그런 법안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방류 이후에 우리 수산물업자들인지 어민들한테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보완해주는 입법적 조치는 필요하죠. 이런 걸 하자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법안의 논의에 대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아니, 부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래요? 네. 짧게 하나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이름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초씩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뭐 IMF 사태 예를 들었던 안노수 총리가 그런 것처럼 이 국민이 다 통역하고 있는 걸 일부러 바꾸는 건 구차예요. 그냥 오염수로 쓰고 당당하게 그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짜 뉴스나 근거 없는 걸로 선전선동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대항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처리수로 바꾼다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 갖고 그럼요. 계셔서 뭐 일각에서는 창시개명 하자는 거냐 뭐 이런 말도 들리는데 과거 체르노빌 사태 때 고르바초프가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어떤 위험한 것이 있다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전 갑자기 지금 연상됐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위험합니다. 100%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핵종이 있는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괴담이 아닌 국민의 걱정과 인류의 걱정으로 받아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초씩 딱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귀양 전 청와대 정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ました。誰がそのようなことを。今そのことが重要ですか。言ってみる。朝鮮人。先ほども申し上げました通り、政府として調査した限り、政府内において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 간토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한 박물관에서 일본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 학살 참상을 담은 그림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의 노력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가해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죽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는 자경단과 일본 경찰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어지는 무자비한 폭행.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자경단, 경찰 등이 자행한 조선인 학살의 적나라한 모습들입니다. 이곳 박물관에는 조선인 학살을 묘사한 두루마리 그림이 처음 공개됐는데 길이는 무려 32m에 달합니다. 키코쿠라는 일본인이 대학살 당시 상황을 그림에 담았는데 이후 한 일본인 교수가 경매로 입수해 간토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일반에 공개한 겁니다. その文字ではなく絵で残すことによって、若い人からお年寄りまで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し 나이 지긋한 일본인 관람객은 어릴 때부터 목격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あんまり変わらないですね。3世代、4世代、5世代ぐらい経たないと差別というのが変わっていかないと思います。 하지만 민간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일본 정부는 조선인 대학살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추도문 전달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 정부 대변인은 반성이나 사과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政府として調査した限り、政府内において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사실을 의문시하거나 부정하는 말이 끊이지 않아 역사 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토 대지진 이후 100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가해의 역사를 직시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판정에 대해서 불복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론스타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판정문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 원금 가운데 6억 원 정도를 감액받은 데 이어 나머지 배상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 모두 소멸하기 위해 불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A씨 등 143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법인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소송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단했지만 롯데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상대 소송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수도권의 교육대학교와 대학 초등교육학과 자퇴생이 5년 동안 6배 증가했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13곳의 중도 탈락자 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중도 탈락자는 2018년 26명에서 2022년 155명으로 6배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시 모집 경쟁률 역시 평균 2대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교실에서 촬영된 이 영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사가 한창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교단으로 나와 누운 채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현장이었죠. 당시 교사는 학생을 무시하고 수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뒤에야 부랴부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교사가 직접 교실에서 이런 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는 학생에게 2번 넘게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무시할 경우 분리보관 조치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압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내 다른 자리나 공간뿐 아니라 교실 밖으로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위협할 만한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소지품을 조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다만 학생 인권 침해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일선 학교의 물리적 제재의 경우 해설서를 배포해 교사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고시에 따라 각 학교의 학칙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지 2달 만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생전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발언도 영상에서 확인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위장복 상의와 모자 차림으로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망하기 며칠 전 아프리카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는 프리고진이 평소 이런 위협을 알고 있었다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Для обсуждающих, жив я или нет, как у меня дела, сейчас выходные,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августа 23 года, нахожусь в Африке. 프리고진은 이어 나를 제거하는 것과 사생활, 수입 등 나에 대해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잘 지내고 있다며 손인사를 건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상에서 언급된 8월 하반기의 주말은 19일이나 20일로 보이며 프리고진은 그로부터 3, 4일 후에 전용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로이터는 프리고진의 위장복과 모자, 시계 등이 추락사고 직전에 공개된 영상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도 프리고진이 생전에 암살 위험을 느끼고 치밀하게 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 기록 분석 결과 프리고진의 전용기는 등록지와 관할지가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외부 추적을 감지하는 장비와 전자 차단 장치가 설치된 이 전용기는 경로 추적을 피하기 위해 관제용 자동 응답 장치도 자주 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서로 존중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밝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 교환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좋은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 지역에서 우리의 매우 중요한 이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Москва и Пхеньян поддерживают добрые отношения, взаимоуваж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Мы имеем в виду развивать и дальше.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밝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방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즉시 흑해 곡물협정에 복귀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곡물 운송 방안에 대해 피단 장관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Кроме этого, мы обсудили инициативу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тавок в Турцию российского зерна объемом до 1 миллиона тонн по льготной цене для последующей переработки на турец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라브로프 장관은 재정 지원을 담당할 카타르도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내륙에서는 날씨가 화창합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은 오늘 30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전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반면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지금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인 내일까지 제주도에 많게는 200mm 이상, 또 남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비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오늘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오늘 경남 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반면 내륙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내륙 곳곳에서는 30도 안팎의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0도, 전주와 안동에서는 31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